하나, 둘, 셋. 소리 잘 나와. 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사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은 우리의 은둔형 외톨이인 젊은이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죠. 사실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그 은둔형 외톨이인 분들이 가지는 가장 가슴 아픈 한마디의 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태어나서 죄송합니다예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혹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는 거야? 라고는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인식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해진 거죠. 이렇게 일본처럼 은둔형 외톨이인 분들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게 수가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사실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건 두 가지 각도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스템의 규모로 보면 항상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의 수가 줄어드니까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이 절대 숫자의 비중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사회나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그분들에 대한 존재 이유를 모르게 만들어서, 심지어 일본에서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었었던 뜻이에요. 사실 10,000명이 태어나면 10,000가지의 재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000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줄 세워서 순위 매겨서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충분히 100만 명씩 태어나니까 앞에 20-30만 명이 끊임없이 치고 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웬만큼 서포트하면 돼주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구조가 지금 올해 이제 24만 5천, 6천 정도 태어나고 청년 세대가 다시 50만 정도 태어나던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인데 온라인으로 연결성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 아는 사회에서 이 줄 세우기에서 자기가 밀려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예전보다 강하게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기 쉬운 사회가 된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의 성공의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여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돈이라는 것, 뭐 기존의 출세라고 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외에는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려주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금 창조, 과학, 뭐 예를 들자면 외국어,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재편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진로, 적성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알아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나는 이 일이 좋아, 나는 이 일이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논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진로, 적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런 분야, 그런 차원들을, 측면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화두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한마디로 적재적소, 인재 활용, 이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불안하다라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은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을 얘기하려는 감정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 수치고요. 진실은 그게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짜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 사회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싶을 땐 불안한 사람들한테 야, 진실은 뭐야? 이거야 라고 들어가는 호도 세력,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에겐 사실은 이거지라고 하는 기만 세력들이, 혹은 기만적 정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로나 초창기로 가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치명률이고 어느 정도의 속도고 어느 정도의 이런 정보들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의 어디에서 사실은 아니면 미국의 무슨 군부대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불안한 사람한테 진실을 자꾸 알려주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상한 생각에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음모론 비슷하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음모에서 일어나는 수치들을 오히려 믿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촘촘하게 정보를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가 통계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그런 수치들이 촘촘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요. 그냥 명시적으로 이런 숫자 하나씩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건 잘 풀어내야 돼요. 그 사실을. 잘 풀어낸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앉아서 그 문제를 시나리오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처럼. 주관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강의의 뉘앙스로 제목으로 가지만 온 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방법만 찾지 우리에게 행복은 뭘까? 한국인에게 행복은 뭘까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던 거죠. 당신한테 제일 적정한 행복이 뭔지 아냐고. 왜 남의 답만 찾냐고. 그 궁극적인 결과가 그러니까 뭐니까 남의 감탄에 목을 매는 사회가 된 거예요. 남의 감탄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감탄할 게 없죠.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언제 주로 감탄하냐면요. 성장할 때 감탄해요. 그 성장할 때 감탄한다는 건 네. 어떤?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을 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안 되는데 이게 되네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네, 뭐 기사를 막 쓰고 있는데 그쵸, 막내 때 네,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되게 그쵸.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네. 근데 그걸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장감을 내부에서 느끼질 못하니까 이게 그 외부의 감탄에 목을 매는 삶을 주로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거든요. 근데 성장감이 일에서 오기 되게 힘들어요. 성장감이 많은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늘 뭔가를 새롭게 학습하는 행위가 많은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인간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세 번째 돈 받을 때, 3000년 전부터 돈이 생겼으니까. 근데 인간만 느낄 때가, 행복할 때가 있어요. 성장할 때, 성장감을 느낄 때. 근데 그 성장감은 모든 직업에서는 커리어 초반부에만 가능해요. 유럽 애들이 왜 행복하냐면요, 작년까지는 안 배웠던 붓글씨를 올해 다시 배워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2년 붓글씨 해봤다가 또 잠깐만, 야 이거 퀼트도 재밌네, 퀼트도 배워요. 걔네가 끊임없이 작은 소박한 러닝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업 생계와 관련이 없는 것도 배우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만 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다시 또 사람이 착각해요. 일 열심히 했는데 뭘 또 배우느냐. 난 이 정도면 충분한데 내가 왜 네, 뭘 더 배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이 아닌 행동 중에 직업과 생계와 무관한 것을 배우는 행동이 너무 없어요. 근데 그게 성장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성장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정신력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약간 만병통치약 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이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축구 중계 방송만큼 내가 싫어하는 게 없다.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후반전이 됐습니다.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뭘로 싸우라 그럽니까? 정신력.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말이거든요.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의 축구를 가르쳐 줄 걸 줄 알았는데 죽어라 시킨 게 체력 훈련이죠. 그랬더니 정신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럽 애들보다 더 오래 뛰는 애들을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몸을 돌봐야만 나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정신력으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그때 존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나면 고치는 몸은 되게 잘 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그 병은 육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신체를 돌보는 건 진짜 지극히 안 해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정신력으로 풀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고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 푼다도 정신력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도 몸이 다친 거예요. 몸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비난받아서 괴롭고 뺨 맞아서 아픈 거랑 뇌에서 영역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뇌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구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는 건 진통제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몸을 돌보라는 얘기죠. 몸을 돌보라는 거죠. 예. 앞으로 점점 더 다양성일 겁니다. 개체 수가 주는 사회, 직원이 수가 주는 직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혹은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 이런 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다이버시티예요. 다양성. 그걸 알기 때문에 세계 인류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요새 저한테 그 어떤 강연보다도 많이 요청하는 게 D&I, Diversity and Inclusion. 그게 미덕이 아니라 역량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다 내 쪽으로 붙어서 일치단결하라 그러죠. 이건 되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직원 수가 줄수록 일치단결하면 제일 확실히 빨리 망하고요. 그리고 인구가 줄수록 일치단결하자 그러면 더 확실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꺼번에 너무 갑자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민하다 보니까 뭐 젠더부터 뭐 세대까지 다 튀어나와서 지금 갈등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이 갈등을 우리가 이걸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라고 봐야 돼요. 일본은 이 갈등을 안 겪고 넘어가려다가 지금 치도군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을 가잖아요. 50대가 30대가 불편하죠. 일본 사람들 불편하면 안 마주치죠. 네. 귀신같이 동선이 15분 차이로 안 만나요. 왜? 집단주의니까 문제를 덮고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50년 가까이 회피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저렇게 역동성이 떨어진 침체된 사회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문화가 직면하고 싸우고 주체성 높기 때문에 욕하는 문화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서 동력이 만들어지는 사회거든요. 한국의 미래는 같은 직장에서 50살 차이가 나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는 사회예요. 수명은 길어졌고 인구는 줄었거든요. 영화 인턴이 한국의 미래를 정확히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갈등 안 난다? 안 싸운다? 이상한 거죠. 그러면 잘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럼 예를 들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갈등하는 거, 잘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일본 방식대로 안 싸우는 법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잘 싸우는 데에 달려있다. 그래서 존중하지만 진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사람들, 반칙하지 않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반칙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우리나라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